오늘은 르네상스를 살펴볼 거예요. 르네상스. 모든 서구 역사 전체를 지평으로 놓고 보았을 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실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게 평가들을 합니다. 르네상스. 이 시대의 명칭 그 자체가 일단 그렇게 보여요. 하여튼 그렇잖아요. 르네상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기길래 시대의 명칭을 이렇게 르네상스라고 붙일 수 있다라는 것. 반면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었던 중세는 그야말로 미들에이지, 그냥 중간에 끼어있던 시기. 그리고 그 중세라고 하는 시간은 서구 역사 전체로 보았을 때 거의 절반 이상이 넘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시간적 이 크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중세, 그냥 끼어있는 시기라고 이름 붙인 반면에 이 르네상스는 실제로 짧게 잡으면 한 100년, 길게 잡아도 한 200년, 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명칭을 르네상스로 잡았다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얼마만큼 서구 역사에 있어서 또 예술사 전체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 시기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르네상스는 한번 우리가 그리스를 공부하면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살짝 여러분들한테 해줬던 것 같아요. 프랑스로 르네상스는 재탄생, 재생 또는 부활, 새로 태어남 어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르와 네상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말이 합쳐져서 르네상스. 그러니까 네상스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탄생, 태어남 이걸 뜻하고요. 르는 이제 다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남, 재탄생, 부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뭐가 다시 태어나는 것일까? 그냥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태어난 것. 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은 두 번 태어난 것이잖아요. 또는 부활이라고 우리가 이걸 본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할 텐데 죽기 이전, 그 죽기 이전이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죽기 이전. 죽기 이전이 고대였어요, 고대. 고대 그리스와 로마가 죽기 이전의 상태였고, 죽은 상태가 어디지? 중세잖아, 중세. 그러니까, 고대라고 하는 아주 찬란한 시대가 있었고, 찬란한 시기가 있었고, 그것이 중세라고 하는 1100년 동안에 잠들어 있었거나, 죽었거나, 잊혀졌다가 다시금 회생한 거란 말이야. 그것이 르네상스고, 다시 말하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고대 문화의 부활인 거예요. 고대 문화. 고대 그리스의 부활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또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과연 고대 그리스에 무엇이 있었을까? 무엇이 있었었길래 르네상스라고 하는 명칭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가치관, 인간에 대한 가치, 그리고 과학정신의 부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세시대에 인간의 가치와 과학정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을까? 글쎄요, 이제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용어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 서구 역사 전체에서 중세시대에는 인간의 가치보다는 과학의 가치보다는 오로지 신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됐었던, 그렇지, 하느님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됐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부활하는 개념이 르네상스라는 거예요. 르네상스를 이제 대략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 전성기는 1400년에서 1500년, 한 15세기, 16세기 정도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위주의 미술에서 인간 위주의 예술로 변화한 것. 그러니까 신앙, 중세는 오로지 신앙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신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신의 시대가 인간의 시대로 이제 바뀐 것이지. 이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관념의 시대에서 실존의 시대로 인식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관념. 그 종교라고 하는 그 관념. 그치. 그 종교라고 하는 그 몽환적인 그 비현실적인 관념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나의 이 살아있음. 이것에 대한 가치로 변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중세 미실에서 인간과 자연의 현세적인 미학으로의 전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술은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그 관념이 이야기하는 내용, 그 말씀의 내용, 오로지 그것만 구현하는 체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현실, 이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하는 어떤 그런 체계로 예술의 양상이 변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양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 로마에 있었잖아요. 그리스 로마에.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를 재탄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제 중세의 봉건제도나 또는 기독교 위주의 아주 맹목적인 이상적 삶에서 상공업 위주의 시민사회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중세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한다면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중세를 벗어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테고, 중세를 벗어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고대 정신을 다시 부활시켰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일 테고, 그것으로 인해서 근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대. 이 현대로까지 이어지는 그 근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지금의 현대를 있게 하기 위한 중요한 시대가 이제 근대계죠, 사실은. 그 근대에서 싹 세워진 수많은 것들로 현대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대의 시작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신에게로 쏠렸던 시선이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신만 바라보던 가치관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그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각이 도래한 그것이 르네상스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딱 시작이 되었겠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죠. 항상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려면 그 사건을 있게 하는 씨앗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씨앗. 어떤 전초적인 토대가 있는 것이겠죠. 그 전초적인 토대는 1300년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르네상스를 1400년, 1500년 뭐 이렇게 본다면 1400년, 1500년 정도로 이렇게 본다면 전성기는 사실 뭐 한 1500년 정도, 1400년 말에서 1500년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 그런 르네상스가 일어날 거라는 조짐은 사실상 1300년도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300년도에 그 일어났던 사건들을 대충 내가 요약을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이런 어떤 조짐들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를 만들어낸 이제 계기, 발단이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처음에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비뇽 유수,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아비뇽 유수는 중세 시대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였죠, 여러분? 교황이었지, 교황. 그치? 그 기독교의 수장.
황제의 황제 같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교황이었잖아요. 그 교황이 프랑스의 왕한테 붙잡힌 사건이에요. 붙잡혀가지고 교황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로마의 바티칸에 있어야 되잖아요. 로마 교황청에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로마 바티칸에 있어야 할 그 교황이 프랑스에 있는 아비뇽으로 잡혀오는 사건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워낙 이제 이 세상이 바뀌면서 왕의 권력이 교황의 권력보다 더 강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의 왕이 교황을 아비뇽으로 잡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비뇽 유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의 아비뇽에 가면 교황청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교황이 다시 바티칸으로 가서 로마에 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의 아비뇽에도 그 교황청이 이렇게 지금도 남아있죠. 이 유수라는 말이 여러분, 이 숫자가, 한문으로 숫자가 가칠 숫자인데 되게 딱 보면 이 한문, 이 글자만 보더라도 알겠죠. 네모칸 안에 사람인 자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사람이 네모 안에 갇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비뇽 유수가 되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그 중세의 기독교의 엄청난 그 권력과 그 힘이 약화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막 일어나는데, 나는 이 5가지의 사건들 중에서 이 4번째에 있는 이 사건이 단적으로 중세가 망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중세시대는 계속 재차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듯이 기독교의 시대, 신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신의 시대는 누가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겠어요? 기독교 교부들이란 말이에요. 교황을 비롯한 이 추기경이나 또는 주교나 신부 같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교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부들의 권력이 엄청날 수밖에 없겠죠. 왜 그 사람들의 권력이 그렇게 엄청날 수밖에 없냐면, 중세는 제가 중세를 공부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재차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어요. 엄청나게 힘든 시절이 끊임없는 그런 이 전염병의 창궐,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삶 자체가 매일 이어지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되풀이되고, 북유럽이라고 하는 땅에 이 환경 자체가 온통 다 숲이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전 국토의 80% 이상이 다 숲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숲 속에서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농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쌀 한 마를 뿌리면 일반적으로 4마를 거둬야 되는 것이, 4배를 거둬야 되는 것이 농사의 가장 기본적인 이 소출의 기본일 거예요. 그런데 중세시대 때는 그 숲속에서 농사를 지어서 제대로 되겠어요? 1.7개를 얻었다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쌀 하나를 심어서 2개를 채 못 거뒀다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할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야만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러면 끊임없이 힘센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강탈하고, 또 그것을 그냥 식량만 빼앗아 가는 개념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 현세에서의 어떤 삶의 기대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빨리 죽어가지고 잘 죽어서 고통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삶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나를 그런데 천국으로 데려다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잖아요. 그 기독교의 교부들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날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엄청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의 그 교부들이 영향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 영향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북유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맹이었어요. 글을 읽을 줄 모르죠.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성경을 직접 읽을 수가 없단 말이야. 더구나 그때 쓰여진 대부분의 성경들은 다 라틴어로 쓰여졌어요. 그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잘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읽느냐? 교부들이 읽는 것이죠. 교부들이 읽고 그것을 해석해서 사람들한테 신의 세계를 알려주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경에 도달하려면, 다시 말하면 신의 세계를 알려면 교부들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글을 읽을 수 모르니까. 그런데 그 성경이 영어로 번역돼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대단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시골에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근데 아들이 돈을 벌겠다고 도시로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돈과 편지를 같이 넣어서 고향 아버지한테 보내죠. 그러면 아버지는 글자를 읽을 줄 모르니까 옆집에 사는 누구한테 이 편지를 좀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 편지를 읽어주는 사람이 약간 좀 나쁜 놈이라면 어떻게 읽어주겠어? 그 편지의 내용을 약간 왜곡시키겠지.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예를 들면 그 안에 돈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한테 안부를 전하면서 옆집에 사는 이 개똥이한테 내가 옛날에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 이 보내주는 돈의 일부를 그 개똥이한테도 좀 나눠주세요. 편지에 안에 적혀있지도 않는 그런 내용을 덧붙여가지고 읽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버지가 글자를 읽을 줄 알게 되면 그 사기극이 다 들통나버리겠죠. 약간 우리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글자를 읽을 줄 알게 되니까, 성경을 다시 말하면 읽을 수 있게 되니까 교부들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일반 신도들이 성경을 바로 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부들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중세의 기독교 사회를 무너뜨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그래서 가톨릭 권위가 추락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와 성직자 중심의 사회적 정서가 현실 세계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귀족이나 왕이나 어떤 시민사회로 주체의 대상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왕이 왕 중의 왕인 교황을 잡아가두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겠죠. 과연 그렇다면 르네상스의 건축과 예술은 중세하고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변화의 양상을, 변화의 차이를, 변화의 추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도래한 어떤 그 역사적 배경들을 살펴본 이유도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본 것이겠죠. 자, 요게 중세시대의 고딕의 건축물이에요. 요게 르네상스의 건축물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많이 다르죠? 정말 많이 다르죠? 이게 중세에서 르네상스는 급격한 변화예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뀐 것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이 중세에서 르네상스로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변화예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느낌이 정말 많이 다르죠? 중세의 건축물은 어때요? 아주 날카롭죠? 막 하늘로 치솟는 어떤 이런 형태의 수직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르네상스의 건축물은 어때요? 아주 수평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막 하늘로 치솟는 어떤 이런 이 개념에서 수평적 개념의 형태로 바뀌잖아요. 무엇보다도 여기에서의 고딕과 르네상스 건축의 가장 눈에 띄는 큰 특징은 이 르네상스의 건축은 뭘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또 그리스 신전을 닮아 있죠. 그리스 신전.
그리스 신전의 형태를 똑같이 구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와 로마의 그 신전의 형태를 재해석하고 응용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건축물은 이제 르네상스의 건축물 중에서도 가장 르네상스다운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티칸에 있는 성베드로 성당이죠. 또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요거는 이제 약간 르네상스 초기, 중세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1400년도에 만들어진 엑스터 대성당이에요. 이게 영국에 있는 성당인데,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어때요? 아까 이거는 정말 완벽하게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죠.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약간은 닮아 있어요. 키만 좀 작아졌을 뿐인 거야. 전체적인 이런 그 첨두형 아치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런 이 첨탑들, 뾰족뾰족한 첨탑들의 형태들도 사실은 되게 유사하게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이야.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이야. 근데 그 시간이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아까 성 베드로 성당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정말 짧은 시간에 일어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피엔자 대성당이라고 하는데 이탈리아에 있죠. 이거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딕 성당이 완성되기, 전형적인 고딕 성당이 일어나기 이전에 로마네스크를 공부했었죠. 약간 로마네스크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가 많이 남아있죠. 어찌 보면 로마네스크 성당하고 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어떻든 이렇게 막 높게 치솟던 이 첨탑의 형태들이 최소화되고 이렇게 그 그리스 로마의 신전의 형태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이런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이라고 하는데 플로렌스 대성당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요것도 보면 르네상스 그 고딕의 느낌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형태의 구성, 그 체계는 큰 변화를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큰 틀이 전형적인 르네상스화되는 어떤 그런 초기 단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딕 성당에서 사용된 그런 세부적인 요소들은 사실상 대부분 다 남아 있어요. 이런 이 첨두형 아치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 서쪽 출입구에서 고딕 성당의 서쪽 출입구에서 들어가 가지고 뒤를 되돌아보면서 올려다보면 있는 장미창 같은 개념도 지금 그대로 사실은 다 남아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도제궁이라고 하는 건축물인데 우리가 여러분 중세시대를 공부할 때는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다 성당이었죠.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다 신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태뿐만이 아니라 건축의 용도도 대폭적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르네상스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를 위한 종교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생활 공간으로 그 건축의 형상이, 양식이 바뀌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궁전이에요, 궁전. 이제 궁전의 형태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도제궁이라고 하는 것은 총독의 관저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종교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생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위한 공간에서 인간을 위한 공간으로 개념 자체가 바뀌게 돼요. 개념 자체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디테일들, 이 디테일들은 고딕에서 사용된 이 요소들이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전체 큰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형태는 아까 수직적 개념에서 수평적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이런 요소들, 이 첨두형 아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고딕의 형태를 닮아 있지만 어떤 이런 또 다른 세부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뭐 기둥들, 이런 기둥들이 열지어 있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그리스와 로마의 신전에서 사용된 디테일 요소들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세부적인 그 건축의 뉘앙스는 고딕, 중세 건축을 많이 닮아 있죠. 그런 느낌 여러분들 보이죠? 그죠? 이 그림이 사실 참 중요한 그림인 것 같아요. 이 그림 한 장이. 이게 마리누스 판 라이메르발이라고 하는 플랑드 지방의 화가죠.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 당시의 정서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예를 들면 말이죠. 이 그림 제목이 뭐냐면 환전상과 아내라고 하는 이제 그림의 제목인데, 이 아내가 성경책을 보고 있었어요.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성경책은 보고 있지 않고, 이 자기 남편, 환전상이죠. 자기 남편이 돈을 세고 있는 요거를 딱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책은 펴놨는데 그것을 성경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이 이렇게 돈을 세고 있는데 돈 세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의 정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느낄 수 있겠어요? 요 정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중세 말기에 그 모든 정서를 이 그림 한 장이 다 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것이 중세가 지고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가 떠오르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나 어떤 성스러움보다는 현실적인 돈, 물질, 여기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 이거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보다는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그림 한 장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이제 궁전들이 막 폭발적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루첼레궁이라고 하는 건축물인데 그 당시에 르네상스에 유명했던 건축가가 알베르티라고 하는 건축가인데 그 알베르티가 만든 건축물이에요. 자, 이거를 보면 여러분 뭘 떠올립니까? 콜로세움이죠. 콜로세움은 원형인데 그 콜로세움을 마치 평평하게 펴놓은 것 같은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르네상스의 정서라고 하는 것이 다시금 로마와 그리스를 부활시키는 그 개념이 사실은 이런 건축 속에서도 고스란히 이렇게 드러나 있죠. 요거는 메디치 가문의 궁전이에요.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중요한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라고 하는 건축가가 만든 건축이에요. 이 브루넬레스키가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냐면 원근법을 만든 사람이 브루넬레스키예요. 원근법. 원근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제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테고. 중요한 건 중세시대에는 끊임없이 성당만 지어대던 그 상황이 이제는 궁이라든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의 건축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 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세와 르네상스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이미지가 나는 요 이미지인 것 같은데요. 이 르네상스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중세 시대에는 규모가 큰 대성당이라고 하는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그 안에서 종교 행위가 일어났다면 르네상스로 착 접어들면서는 사람들이 돈이 풍부해지게 돼요. 경제적인 상황이 아주 그야말로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죠.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엄청난 부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막 또 귀족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그 상황을 발판으로 왕들의 권위도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사회적 영향력이 극도로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서 대성당의 개념이 아주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소규모의 채플로 바뀌게 됩니다. 아주 그러니까 작은 예배당이 되는 것이죠. 그 작은 예배당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대중적인 이 교회가 아니라 사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전용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채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채플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채플을 장식하는 재단의 기물들이 또 많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잔 데브레라고 하는 프랑스의 귀족이 자기의 채플을 장식하기 위해서 만든 성모자상이 있죠. 이 사실은 이제 가톨릭에서 성모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이렇게 다루는 작품들은 뭐 엄청나게 많이 있죠.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개념이 사실은 중세하고 정말 많은 차이를 이제 보이게 되죠. 예를 들면 중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려졌던 이 성모자상은 대부분 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이 성모자상의 뉘앙스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과 아기 예수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의 초점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아기 예수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특성은 배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로지 종교적인 그 관념만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 데브레의 성모라고 하는 이 조각상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야말로 그냥 한 여자로서의 마리아, 한 어린아이로서의 아기 예수,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 있죠.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아까 내가 계속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가치의 실현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자세를 한번 보세요. 마치 아주 요염한 어떤 한 여인의 자세 같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림의 내용은 똑같지만 그림이 담고 있는 도상학적인 내용은 사실은 똑같지만 그림의 형식 자체가 이렇게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는데 이 아기 예수의 이 모습은 아기가 아닌 거예요. 아기가 아닌 거예요. 마치 무슨 성인 문자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그림의 차이는 이것은 아는 대로의 그림이라면 아이는 아는 대로의 그림이라면 이것은 보이는 대로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의 그림. 무슨 이해 가시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이제 1310년도에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400년도부터 일어나게 되는 본격적인 르네상스의 전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초의 현상이 사실은 이 그림 한 장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하는 아기 예수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사실상 관찰을 통해서 그려진 그림이라기보다는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화가가 그린 거예요. 중요한 건 말이죠. 중요한 건 새도 그려져 있고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양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이 위의 그림과 이 밑의 그림이 이 내용이 아무 상관도 없는 그림이에요, 사실. 이거는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거는 귀족들이 사냥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사실은 왜 같이 그려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 위에 있는 그림은 어떤 관념이나 정념 뭐 이런 것들로서 그려진 그림이라면 이 그림은 실제의 사물을 보고 묘사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이 내용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관련이 없지만 미술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이 증거가 이 그림 한 장 속에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1300년도 초에 그려진 이것도 제단화인데 그러니까 그런 채플이나 작은 규모의 성당의 제단을 장식하던 제단화라고 보면 되는데 어찌 보면 전체적인 이 형태는 중세시대의 양식을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그림들의 묘사의 방법인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시는 이 책을 이렇게 보면 이 책을 약간 이렇게 벌려놓고
엄지손가락을 이 책 속에다가 이렇게 넣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 명암들, 이런 사실적인 것들을 표현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이렇게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 하나가 여기서 발견이 되는데 뭐냐면, 여기에서 이 밑에 쪽을 한번 바라보면 이 꽃병과 성모 마리아와 천사의 모습이 이렇게 원근법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꽃병은 뒤에 있고 이렇게 사람의 형체는 앞쪽으로 나타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원근법의 개념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묘사의 방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배치가 이렇게 원근법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대충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하나의 조짐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과학적 시선을 일으키게 하는 전초라고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과거의 중세시대의 그림들은 이렇게 그냥 나열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고 가깝게 있는 것에 대한 원근법적인 개념이 별로 드러나 있지 않죠, 사실은. 예를 들면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 이제 그런 원근법에 대한 개념이 여실하게 드러나는데, 똑같은 주제를 담고 있어요. 위에 있는 것도 최후의 만찬이고요. 밑에 있는 것도 최후의 만찬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이 그림의 차이는 뭐예요? 확연하게 원근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명확하게 딱 드러나 있죠.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사세타라고 하는 중세시대의 화가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고,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을 보면 예수의 오른쪽 눈을 중심으로 일소점의 원근법 체계가 명확하게 딱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면서 나타나는 그림의 양태들은 이렇게 아주 수학적이고도 철저한 어떤 과학적 시선으로 원근법의 개념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우리 그리스를 공부할 때도 이 그림 봤죠, 그렇죠? 라파엘이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이 그림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그냥 옛날에도 사실은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에도 원근법이라고 하는 개념 비슷한 것은 있었어요. 다만 그것이 르네상스처럼 수학적인 철저한 계산의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뒤에 있는 것은 작게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크게 그리고 하는 그런 이 상황이었지, 원근법이라고 하는 이 수학적 질서 체계를 그대로 구현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르네상스로 접어들면서 그 원근법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이렇게 명확한 수학적 질서 체계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그림 한 장이 참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산타 마리아 노벨라라고 하는 피렌체에 있는 성당 안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그림이에요. 이게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림인데, 마사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왜 이 그림이 중요하냐면, 이 그림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원근법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적나라하게 그림으로써 표현한 그 최초의 그림이라는 측면에서 이 그림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원근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냐면 3차원의 입체 공간을 그림이라고 하는 2차원적인 평면 위에다가 그대로 묘사하는 것, 그것이 원근법이라는 것이죠. 그 원근법의 개념이 사실은 이 그림 속에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근법에 의해서 그려지는 그림들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그 형태가 그대로 다 구현이 되는 것이죠. 중세시대의 그림하고는 전적으로 그 양상이 다르게 보이는 그 특징이 이 원근법의 개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 그림은 이제 브루넬레스키가 그린 자기의 그 원근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스케치로 그린 그림이고요. 이렇게 원근법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상적인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근법의 수학적 질서 체계가 그대로 구현된 이런 그림들은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 때는 없었어요. 그건 이제 단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리고 가깝게 있는 것은 크게 그리고 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체계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세시대의 이전 시대에 이 그림의 양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원근법의 개념 자체가 사실은 아예 무시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 시각적 체계에 의해서 완전하게 딱 논리적으로 드러난 이런 것. 이게 이제 중세와 르네상스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그림의 이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르네상스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고대 정신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그 중세라고 하는 아주 관념적인 세계를 넘어서 과거 자기들이 누렸던 그리스 로마에서 누렸던 이성에 의한 어떤 그런 이 시대 정신을 그대로 다시 부활시키려는 어떤 이런 개념. 이 개념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 라파엘이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죠. 예를 들면 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고 수학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르네상스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르네상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마치 상징과도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대 그리스의 이 과학 정신, 이성의 체계로 이루어지던 아주 명민한 이성의 개념을 그대로 소환하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 그림은 이제 너무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죠. 이 모나리자의 그림이 이렇게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보이고 완벽한 수학적 질서 체계로 보이는, 다시 말하면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고대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이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다시금 르네상스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복고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고주의. 복고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고대를 다시금 소환하는 것. 고대를 다시금 소환하는 것. 그것이 복고예요. 복자는 다시 소환하는 것, 재현하는 것이라면 고는 고대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모나리자라고 하는 이 그림이 어찌 보면 서양 미술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그림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이 그런 이유는 이 그림이 이런 황금 비율에 의해서 잘 그려졌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중세시대에는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대상이 대부분 다 신이었어요. 신이나 또는 순교자들이나 또는 신의 세계와 관련된, 다시 말하면 종교적 관련자들만 그림으로 나타내었다면 이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는 그냥 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모나리자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리자라고 하는 여자예요. 모나가 이태리 말로 부인,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리자라고 하는 그 여인인데,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이 리자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막 조사를 하지만 사실은 뭐 의견들이 아주 분분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평범한 한 여자를 그렸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 종교와 관련된 어떤 신령스러운 그 누군가가 아니라 그냥 한 여자, 이런 모를 한 여인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중세를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신본주의라고 그러죠. 신이 근본이 되는 그 개념, 그것이 신본주의라면 르네상스의 인본주의는
그 신을 인간이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신이 아니라 인간을 이 세계의 주인으로 설정하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전환인 것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조각상인데, 이 조각상을 보면 우리가 고대 그리스에서 살펴봤었던 이런 조각상들이 딱 떠오르죠. 인간의 완벽한 모습, 오류가 없는, 결점이 없는 인간의 형상. 이런 것들이 그리스 로마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것을 다시 재현하는 것. 그것이 르네상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끊임없는 사람들의 관심이 신의 세계를, 성서의 내용을 알려고 하고, 밝혀내려고 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관점에 사람들의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었다면, 르네상스로 접어들면서 그것은, 그 관심의 대상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들은 그냥 막연하게 성모 마리아를 그리고 아기 예수를 그리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인간, 아기 예수라고 하는 그 인간, 그 둘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 그 인간을 알려고 하는 그 탐구들이, 연습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빈치의 수많은 습작들, 스케치 습작들 중에서 이제 하나인 것이고, 이거는 라파엘의 또 수많은 이 스케치 습작들 중에서 한 장면을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인간의 모양이 어떤 것인가,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인간이 표현될 수 있는가를 계속 탐구하고 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스케치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배경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 어떤 또 하나의 그냥 세부적인 일부의 부분적인 이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상공업의 발달로 인한 부르주아 계급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여건이 지중해권에서 수많은 교역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재화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고 그 부로 인해서 권력자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르네상스는 고대 로마와 그리스를 부활시키는 것이거든요. 그 고대 로마와 그리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에 있었잖아. 이탈리아에 있었잖아.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그 고대의 유물들이 항상 산재에 있는 거예요. 항상 산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뭐가 좀 잘 만들어졌다라면, 이거 고대적이네 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자기들이 만든 이 보잘것없는 것들에 비해서 아주 오래전에 자기들의 조상 그리스 로마인들이 만들어놨던 그 산물들을 보면 명확한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 이거 되게 고대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은 항상 자기 주변에 산재하는 고대적인 산물들이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구현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유대산제가 발달되어서 그런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배고플 때는 안 돼요. 항상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예술 정신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은 당장 허기를 이렇게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 욕망만 가득한 것이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어떤 정신적인 이 풍요는 물질적인 풍요가 전제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메디치 가문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메디치 가문. 그 메디치 가문의 전폭적인 어떤 예술에 대한 지원이 르네상스 예술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지 않는 그 당시의 예술가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메디치 가문의 그 막강한 부는 르네상스를 일으키게 되는 그 예술의 전폭적인 지지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내가 이 그림 하나를 딱 가지고 왔는데, 이 그림이 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내가 이렇게 제목을 그냥 한복 입은 남자라고 이렇게 딱 적어놔서 여러분들이 별로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한국 사람이에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 당시가 1600년대죠. 1600년도.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피터 폴 루벤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화가였어요. 그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한복을 입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사진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의 초상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다름 아닌 피터 폴 루벤스라고 하는 이 당시에 가장 비싼 화가한테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의외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테고, 특권층만 누리는 이 상황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텐데, 이 피터 폴 루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한복 입은 남자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여러분, 이 시기가 어느 시대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시기였겠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이 한복 입은 남자가 이탈리아로 어떻게 건너가게 되었을까? 지금처럼 무슨 뭐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여행을 가서 루벤스한테 자기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을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시기였어요.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임진왜란은 일본 사람들이 총이라고 하는 신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한 이 전쟁이잖아요. 그 당시에 유럽은 항해술이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고, 그 항해술의 발달로 무역을 위해서 일본까지 건너오게 되고, 일본 사람들하고 어떤 무역을 일으키면서 한국인 노예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똑똑하다 보니까 이게 막 흘러가지고 메디치 가문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 엄청난 이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일어난 권력을 가졌던 이 메디치 가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메디치 가문에서 이 사람이 하인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되게 똑똑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집사로까지 올라가게 돼요. 집사. 메디치 가문의 집사라고 한다면 그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했던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한테 자기 초상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루벤스의 그림이에요. 엄청난 대작들을 그린 루벤스의 작품들이 있죠. 이 루벤스의 그림은 인체의 묘사가 이렇게 아주 근육질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주 막 근육질의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루벤스 스타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루벤스가 그린 그림들은 이렇게 막 어떤 에너지감이, 이 생동감이 막 일어나죠. 건강한 어떤 이런 모습들이 그림 속에서 그대로 구현을 하는 뭐 이런 개념이죠.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있죠.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당시는 이탈리아가 상공업의 이 발달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 부의 원인이 동방에서 들어오는 이 수많은 물자들을 이 이탈리아에서 사고 파는 무역이 막 일어나게 되죠.
무역의 중심지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온 물자들이 북유럽으로 전파가 되는데 사실은 이탈리아 이 북쪽에는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 들어온 이 물자들이 직접 육로를 통해서 북유럽으로 전파가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물자들을 옮기냐 하면 저쪽에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는 그 북유럽과 이베리아 반도를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항로를 통해서 새로운 항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까만색 점선, 이것이 그 당시에 동방에서 들어온 이 물자가 북유럽으로 전파되는 이런 경로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북유럽으로 물자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레네 산맥이나 알프스 산맥에 의해서 가로막힌 이 물자들이 이 해상 교역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플랑드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국가가 있었어요. 이 플랑드르는 지금은 이제 사실은 플랑드르가 없지만 지금의 벨기에와 네덜란드 그 인근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의 네덜란드의 암스텔담, 그 암스텔담으로 집결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막 이제 파생이 되는 것이겠죠. 저쪽으로는 영국으로도 가게 되고요. 또 프랑스로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의 이제 우리가 스칸디나비아라고 하는 이 북유럽으로도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왕성하게 여기에서 일어난 그 상업적 교역이 여기에서도 막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개의 이 르네상스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현상과 북유럽의 플랑드르 지역의 북유럽 그 르네상스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두 개가 많이 틀려요, 사실. 이 틀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틀릴 수밖에 없을 텐데.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니까. 또 그런 문화들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니까 이 두 개는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북유럽에서 나타난 르네상스의 현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실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세적 개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개성 발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에 대한 어떤 과학적 그런 이 관찰, 이런 것들에 의한 예술의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정교하고 사실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도 세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나타난 특징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대적인, 다시 말하면 이탈리아 자체가 고대 로마의 그 지역이니까 그 고대의 로마와 그리스적인 그런 개념들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또 원근법적인 어떤 그런 원리 추구를 통해서 묘사의 방식이 아주 사실적으로 드러난 이런 개념들, 그리고 완벽함과 다양성,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와 그 로마에서 살펴봤던 그 이상적인 형태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이 두 개의 개념은 그렇게 많이 달라요. 이게 그 차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 그림은 이제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고요. 이거는 북유럽의 알브레히트 디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두 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두 개의 뉘앙스가 이탈리아적인 뉘앙스고, 이것이 북유럽 플랑드르의 뉘앙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느낌 어떻습니까? 이 모나리자는 마치 우리가 그리스 로마에서 보던 그런 결점 없는 인간의 이상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데아의 형상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북유럽에서 나타난 알브레히트 디르에 의해서 표현된 이 그림은 뭐랄까요? 훨씬 더 인간적이죠. 어떤 이데아적인 신적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사실적인 그런 묘사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그림은 뭐냐면 그 디러가 무언가를 보고 그린 그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린 자화상이에요. 이게 또 엄청나게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제 봐야 할 것 같은데, 중세시대 때에는 오로지 신만을 표현할 수가 있었다면, 그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간 가치.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을 그렸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북유럽에서는 인간의 모습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그린 거예요. 자기 자신. 이 뉘앙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인간도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자부심, 중요함,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북유럽의 그림들이 되게 재밌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 북유럽의 그림들 중에서 또 아까 알브레히트 디러의 그림도 있지만 얀반 에이크라고 하는 또 이 걸출한 화가가 있죠. 이 얀반 에이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은 여러분들 아마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 그림인데, 이 그림에는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뭐냐면 우선 우리가 1차적으로 딱 이 그림을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소름 끼치도록 정밀하게 이 상황을 묘사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 그림 뒤에 걸려져 있는 이 그림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이것을 이제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요 뒤에 있는 거울이 있죠. 이 거울 속에 들어있는 이 공간에 대한 묘사가 이 거울 속에 그대로 들어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르놀피니라고 하는 이 부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딱 서 있고, 화가가 얀반 에이크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요 장면이 이 공간 속에서 역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주인공이 이렇게 서 있고요. 이 뒤에 두 명의 인물이 있죠. 한 사람은 뭐 분명히 얀반 에이크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모습이 스스로 드러나 있을 테고, 또 한 사람은 예를 들면 뭐 이 결혼을 중재하는 정인 같은 뭐 그런 인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림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이 정밀한 묘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그림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가까이서 봐야지만 드러날 수 있는 이런 묘사들인 것이죠. 이렇게 샹들리에의 모습도 실제로 마치 아주 고해상도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듯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또 여기에서 보면 이 창문 옆에 오렌지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세부적인 그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 북유럽의 정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는 오렌지가 원래 없는 거예요. 오렌지가 없는데, 오렌지가 없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저 남쪽에서 수입되어 온 오렌지를 간식으로 먹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것을 창문에다가 그려놨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잘 살았어라는 걸 의미하겠죠. 또 지금 여기 그 창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텐데, 여기에 보면 바깥의 풍경이 살짝 보이는데, 창문을 통해서 이 바깥의 풍경을 보면 여름이에요. 여름. 그런데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이 옷은 뭡니까? 모피 코트를 입고 있어요. 이 당시에 모피 코트를 입는다라는 것은 아무나 입을 수 없겠죠.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자기 부를 과시하기 위한 어떤 이런 수단으로서 이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이고, 또 재미있게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은 이 사람의 부부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것 같죠. 이 당시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옷감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은 천을 사용을 해서 옷을 만들고 그 옷을 땅에 질질 끌리니까 그것을 손으로 움켜잡고 입는 이런 게 마치 임신을 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자체가 이 당시에 부자들이 자기 부를 과시하는 그런 관습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옆에 이렇게 보면 이런 침대 머리맡과 이 침대에 걸려있는 이런 이 빗자루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하나의 어떤 도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그 상징의 내용보다는 이런 디테일들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북유럽의 어떤 사실적 묘사의 특징이라고 북유럽 예술의 사실적 묘사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얀 반 에이크가 그린 걸작이 또 이렇게 있죠. 이걸 헨터 제단화라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제단화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사제가 예배를 드릴 때 뒤에 배경을 장식하는 뭐 이런 것인데 우리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병풍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제단화인데 헨트 제단화라고 하는데 이 높이가 약 3.5m 정도가 된다라고 그러죠. 이 3.5m 정도의 높이의 병풍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의 엄청난 묘사력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아까 여기에서 이 병풍 같은 이 제단화가 이렇게 딱 접히면 요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펼치면 아까 봤던 요런 모양이 되는 것이고 접으면 이제 요런 모양이 되는데 마치 조각처럼 보이죠, 여러분. 근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의 북유럽의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은 이렇게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정밀한 묘사력.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거는 보면 대부분 다 색깔들이 이렇게 마치 대리석 조각처럼 이렇게 단색조를 띠고 있는데 반해서 이 두 사람만 컬러풀하게 드러나죠. 이게 이제 이 제단화를 만들기 위해서 후원을 한 부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뭐 고아원이라든가 어디에 이 자기 돈을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러면 같이 이제 사진 찍고 하는 뭐 이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런 그림을 화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그리고 할 때는 꼭 기부자들의 모습도 같이 나타나게 하는 게 관습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약간 좀 어떤 속된 마인드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좀 과시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죠. 그게 이제 또 아까 이야기를 했던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북유럽의 르네상스가 가지는 어떤 차이이기도 해요. 여기 이제 펼치면 이런 그림이 되는데 이 그림은 크게 이제 2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아랫단에는 현세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고요. 이 윗단에는 천상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이 중간에 하느님의 모습을 이렇게 딱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는 성모 마리아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는 이제 아담과 이브가 원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예수의 모습이 가장 있어야 할 예수의 모습이 안 나타나 있죠. 이 예수의 모습은 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 그림의 도상학적인 내용보다도 중요한 건 이런 세부 묘사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장면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요거는 하느님의 모습이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의 적나라함이 그림의 어떤 성스러운 내용을 떠나서 그림의 기법에 있어서의 그야말로 르네상스적인 면모가 다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랫단에 있는 이 아주 부분적인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또 이 밑에 놓여져 있는 이 왕관의 모습도 이렇게 마치 보석들이 막 살아있는 것 같죠. 그죠? 또 이 성가대의 모습,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천사들의 표정도 이렇게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과 위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음을 노래하는 것 같고, 그죠? 표정 속에서. 위에 있는 저 세 사람은 고음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적인 묘사가 아주 소름 끼치도록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얀반 에이크라고 하는 화가에 의해서 소름 끼치도록 정밀한 묘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유화가 개발되었어요.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프레스코화는 그리고자 하는 벽면에다가 그 축축한 회벽을 쫙 발라놓고 그 회벽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알료로. 그러면 그 회벽이 말라버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감이 그 회벽 속에 스며들겠죠. 그러면 그 보존 상태가 오래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기법이에요. 왜냐하면 마르기 전에 이 그림들이 다 완성이 되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덧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난도의 기술적인 수법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그림이 이 프레스코화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레스코화에서 진일보된 것이 템페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혈한 노른자에다가 알료를 섞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혈한 노른자 자체가 빡빡하고 이게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어떤 이 정밀한 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게 템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이 템페라라고 하는 기법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최초로 얀반 에이크에 의해서 유화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유화는 덧칠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기름이기 때문에 빨리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정밀하게 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정말 그야말로 미술의 혁명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이 유화의 탄생이라는 것이고 얀반 에이크라고 하는 이 화가의 또 중요한 의미는 이 유화를 개발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르네상스 건축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르네상스는 로마 건축의 고전성을 이용을 해서 그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르네상스 건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신전의 모티브가 응용되어서 이렇게 건축으로 나타나는 것. 이렇게 고딕 건축의 수직적인 상승성이 어떤 이런 수평적 조화, 이런 균형미로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르네상스 건축의 중요한 특징일 테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로마네스크와 고딕만 보더라도 벽면에 수많은 이런 조각 구조들이 막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막 담고 있다면 그것이 르네상스에서는 그것이 조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조는 벽에 도들새김으로 양각화되어 있는 개념이라면 르네상스의 조각은 건축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독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조각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르네상스 건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베드로 성당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르네상스 건축을 한번 우리가 쭉
대충 한번 봅시다. 팔라디오가 만든 건축물, 로마 신전의 이 형태가 응용화되어서 나타났다는 게 우리가 건축의 형태에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또 조반니 보온에 의해서 만들어진 황금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건축물들. 요거는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끊임없이 성당만 막 만들어지던 그런 개념에서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건축물들이 막 건설되는 것. 이것이 르네상스 건축의 중요한 양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파라디오의 빌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라고 하는 인간의 생활 공간들이 막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형태들은 로마 신전의 형태를 그대로 응용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이렇게 아까 살펴봤던 피엔차 대성당도 마치 초기 로마네스크의 형태를 보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죠. 그리고 약간은 중세적인 어떤 그런 경향과 로마의 경향이 혼용된 것 같은 영국의 크리스토퍼 렌이 만든 세인트 폴 대성당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르네상스 건축은 중세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 동안에 기독교와 종교라고 하는 그런 관념적 세계에서 벗어나서 고대 로마를 소환하고 부활시키는 형태로 예술의 전체적인, 건축의 전체적인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르네상스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